시작합니다. 국공식 수업 시작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단기자금 시장에 대해서 좀 그 얘기했었어요. 단기 자금 시장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챕터가 저 국제 단기 자금 단기 금융 시장인데, 근데 그 중에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중에 프라롱과 숏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프라 하다가 말았어요. 네, 그거 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BIS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네, 어, 네, 플라, 어, forward rate agreement. 그러니까 forward인 같은 느낌이 들고, rate니까 interest rate인 것 같고, 그 다음에 agreement니까 계약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 파생 상품인 것 같네요. 그죠? 예. 뭐에 관한 포워드 계약이에요? 금리. 예, 금리에 대한 포워드 계약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롱이면 그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포지션.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잃는 포지션. 그게 플라롱. 플라숏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잃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얻고 하는 포지션이겠죠. 플라숏. 그러니까 플라에서 매수자라고 하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포지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플라에서 약속한 이자율이 있겠지. 약정 이자율이 있겠지. 근데 뭔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그 당시에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이 있겠지. 그래서 그 변동 이자율이 약정한 이자율보다 높으면 나는 돈을 번다. 이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플라에서 약속하는 거는 뭐냐면 요 약정 이자, 고정 이자율을 약속하는 거고 결국에는 플라롱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변동금리를 뭔가 수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수취하니까 변동금리를 대출해주면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죠? 요거를 이 변동금리를 플러스니까 받고 고정금리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정금리를 차입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죠? 네. 음. 이제 플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죠? 예. 플라는 왜 필요하냐? 예. 첫 번째는 뭐예요? 해지. 예. 두 번째는 뭐예요? 투기. 그러니까 아까 플라롱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번다 그랬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번다 그래. 변동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롱 플라 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겠지. 그죠? 예. 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지. 해지는 뭐를 우리 해지라 그래요? 해지의 이 원래 의미가 뭐 어떤 거냐 이거지. 뭔가 내가 위험에 네, 노출돼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어. 예, 맞습니다. 내 언더라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위험에 노출 안 되도록 만드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해지 이렇게 얘기해. 해지의 사전에 나와 있는 해지의 의미는 뭐예요? 울다리를 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 양들이 뭐예요? 늑대한테 물어 뜯길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늑대는 뭐예요? 그냥 플라이에서 늑대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미래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미래에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데 근데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자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런다고? 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플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자율 변동 위험에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거죠. 음. 자, 어떤 은행이 있어요. 어떤 은행이 있는데 6개월 후에 3개월 만기 유로 예금을 원한다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은행은 지금 6개월 후에 3개월 만기 유로 예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이 예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자율하고 6개월의 이자율이 다르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6개월 사이에 이자율이 만약 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건 지금 현재 이자율이 좀 적절한 것 같은데 그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내가 예금을 해야 되니까 뭔가 손해를 보지 않냐. 그게 뭐예요?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어떤 포지션이에요, 이 사람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좋아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포지션이에요? 이자율 롱 포지션이죠, 현재. 그러니까 이 현물 포지션은 이자율 롱 포지션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이자율 롱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자율 롱 포지션한 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떨어지는 나쁜 걸 없애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목표인 거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봐봐. 플러스 I인데 원래 지금 언더라인 포지션이 이거잖아. 이자율 롱 포지션인데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락 하는 게 뭐였냐? 하면 뭐였어요? 플락 롱이면 미래 이자율 빼기 고정된 이자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상쇄되고 그러면 I 스타로 이자율이 고정이 됐으니 그러니 이자율 변동 위험에서 해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뭘 하면 6 곱하기 9 플라 숏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6 곱하기 9의 의미가 뭐예요? 6이 뭘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6개월 뒤부터. 6개월 6개월 뒤. 뒤에 시작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9는 뭐예요? 만기가 9개월 후다라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몇 개월짜리 플라예요? 3개월짜리 플라.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후 3개월 만기 유로 예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이런 것도 계약이 가능하긴 하다고.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6 곱하기 9 유로 달러 선선 예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는 뭐냐면 6개월 곱하기 9 유로 달러 선선 예금을 모사한 어떤 계약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6 곱하기 9 유로 달러 선선 예금이 뭐냐 하면 6개월 후에 돈을 집어넣고 9개월 후에 돈을 찾는 유로 달러 예금인데 근데 그 예금이 언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금해요. 지금 만약 3개월짜리 예금을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0 곱하기 3 유로 달러 예금이죠. 그죠? 근데 6 곱하기 9니까 6개월 후에 3개월짜리 유로 달러 예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forward deposi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forward deposit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상품도 사실 만들 수 있는데 그지? 주로 이 상품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플라를 숏한다 이런 거죠, 그죠? 플라를 숏 해가지고 이자율 롱 포지션을 해지를 한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잖아요. 마이너스 i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9개월짜리 지금 그 현물 예금 그러니까 0 곱하기 9 현물 예금을 차입하고 그다음 뭐죠? 0 곱하기 6 현물 예금을 대출해줘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라인 에셋 가지고 사실은 이 플라라는 컨트랙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한 거예요. 네. 이제 플라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지금 3 곱하기 9 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3 곱하기 9 플라는 뭐예요?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3개월 뒤입니다. 3개월 3개월 뒤에 뒤.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언제라고요? 9개월 후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예금의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쫙 만들어 놓으면 0개월부터 9개월까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플라를 언제 계약을 맺어요? 0시쯤에 맺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이거의 언더라인 그 기술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요걸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플라 피리어드. 6개월 예금이니까 플라 피리어드라고 이야기하고 요 3개월을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어그리먼트 피리어드. 계약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그러면 손익은 언제 확정된다고? 아니, 요 6개월짜리 예금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줄지를 결정하는 거는 언제 시점이면 이미 알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지금 6개월짜리 예금 하나 하려고 해. 그러면 예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지를 내가 언제 알 수 있냐고. 내가 예금하는 시점에 알 수 있어. 아니면 예금이 끝나야지 알 수 있어. 예금하는 하는 시점에 알 수 시점에 있어. 시점이에요. 알 수 그러니까 있어요. 뭐냐면 이 플라 계약은 실제로는 요거에 관한 계약이지만 이미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이 날지 손해 날지는 언제 결정이 나요? 3개월 후에 이미 그 어그리먼트 피리어드 끝에 결정이 나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차액을 결제하고 치우자라는 거지. 음, 그죠? 자, 얼마를 해야 될까라는 거지. 얼마를 해야 되냐면 아까 플라 롱이라고 그랬으면 뭐였어요? 어, 요게 아이스타고 어그리먼트 레이트고 요게 뭐예요? 세틀먼트 레이트인데 그 이제 3개월 지나고 난 시점에 그 때에 뭔가 변동금리, 기준금리 이런 걸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만큼을 내가 이제 받으면 되는 거지. 만약 SR이 AR보다 더 높으면 내가 돈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원금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곱하기 1이 될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짜리 예금이에요? 6개월짜리 6개월 전. 예금이니 요 지금 이자율은 연율이에요? 아니면 6개월짜리 이자율이에요? 연휴 연율이잖아. 그러니 그 여기 지금 곱하기 뭐예요? 이 요거에 지금 6개월에 일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days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마니마켓에서는 1년을 얼마로 며칠로 본다고? 관행이 360일로 본다고. 본드 마켓에서는 액츄얼 데이로 본다고. 그러니까 대기의 기준은 365일이 되겠지. 그렇지만 마니마켓에서는 1년을 얼마로 본다고? 360일로 본다고. 한 달을 얼마로 본다고? 30. 30일로 본다고. 우리 어떤 달은 31일이고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뭐 29일, 28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저 마니마켓에서는 그냥 1개월은 그냥 30일, 그다음에 1년은 360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 금액을 언제 받아야 돼요? 요 노셔널 어마운트 곱하기 이 저 결제 이자율 빼기 약정 이자율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요 금액을 언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시점이 언제예요? 이 예금의 만기일은 언젠데요? 이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금액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 요때 받아야 될 건데 지금 세틀먼트 언제 한다 그랬어요? 계약 시작 6개월 전에 한다 그랬으니 그러면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거야. 1 플러스 뭐예요? 세틀먼트 레이트 대이기 곱하기 뭐예요? 지금 9개월 후에 받을 건데 그거를 3개월 후에 받아야 되니까 그거만큼의 만큼 디스카운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나온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응, 응. 근데 플라 지금 디테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될 것 같다라는 거지. 가령 명목 원금이 500만 유로라고 합시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약정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 하자는 거예요. 4%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9%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시작해서 9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예금이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계약하는 시점에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플라는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요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명목 원금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금처럼 간주한다는 거지.
실제로는 원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no cash flow예요. 지금 현재 시점. 그죠? 예. 어, 저, 2011년 1월 1일 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가 보네요. 그죠? 예. 했는데, 그러면 3개월 지나가지고 2011년 3월 1일이 됐을 거 아니야? 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 세틀먼트 레이트는 결정이 됐겠지. 몇 프로로 결정됐냐면 5%로 결정됐다는 거지. 그죠? 예. 5% 결정됐고, 그 다음에 만기는 2011년 9월 11일이고, 요때까지의 기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84일이 나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공식에다 이제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돈 벌었어요? 롱이 돈 벌었어요? 숏이 돈 벌었어요? 아니, 지금 약정 이자율은 4%이고 세틀먼트 결제 이자율은 5%니까 그럼 롱이 돈 벌었어요? 아니면 숏이 돈 벌었어요? 롱. 롱이 롱이 돈 돈 벌었어. 벌었지. 롱이 돈 벌었으니까 숏한 사람이 숏한 사람이 롱한 사람한테 노tional 어마운트 곱하기 이자율 차이만큼 주면 되는 거지. 노tional 어마운트는 500유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0.05가 들어가면 되겠죠. 빼기 약정 이자율은 0.04. 그리고 이제 요 기간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뭐예요? 360분의 요 기간이 184니까 184. 자, 요거는 요때 받아야 될 금액이니까 이걸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어떻게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 당시에 세틀먼트 레이트가 0.05였으니까 여기 0.0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184일이니까 360분의 184 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풀 수 있겠네. 그죠? 만약 아까 우리 예에서는 SR이 얼마였어? 5%였는데 만약 SR이 3%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가 계산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음. 네. 자, 이게 플라입니다. 플라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차입자가 이자율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 음. 다시 정리하면 뭐 어떤 거였어요? 미래에 내가 지금 유로 달러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금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이자율이 지금의 이자율하고는 다르지 않겠니? 그러니 어, 그 내가 예금을 한다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싫을 거고 내가 만약 차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싫을 거니 그러니 지금 시점에 6개월 후에 해야 될 예금이나 차입의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싶어 할 때 뭘 쓴다는 거예요. 프라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응?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미래 계약을 하면 그 당시에 그 이 변동금리로 마이너스만큼 이자는 이제 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 그 저 이자율을 받는 플라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상쇄되니까 나는 이 4%의 이자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지 않느냐.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예금할 아니면 내가 미래에 차입할 이자율을 고정하는데 플라를 쓸 수 있구만. 이런 거죠.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계산한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건 뭘 계산한 거냐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자율이 3%든 5%이든 3%로 5%로 돈 빌린 게 있겠지.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플라 있으니까 플라에 의해 가지고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잖아. 그거를 계산한 금액이 하고 요 오른쪽은 지금 뭐예요? 오른쪽은 뭐냐면 그냥 5밀리언 유로를 4%로 한 그 금액이잖아. 그지? 그 금액이 같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로 떨어져도 같아지고 5%로 올라가도 같아지니까 오른쪽은 항상 그 금액일 거고 내가 지금 원래 픽싱 시키려고 했던 금액일 거고 왼쪽은 지금 뭘 계산한 거냐 하면 요
그 당시의 금액으로 내가 돈을 빌렸더라면 하는 걸 지금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플라롱 했으니까 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왼쪽 금액하고 오른쪽 금액이 같아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말하자면 4%의 돈을 빌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게 플라입니다, 플라. 그러니까 플라는 언더라잉 에셋이 뭐죠? 금리, 어? 금리,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유로 달러 예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금리는 그 가격이고, 무엇의 가격이냐면 유로 달러 예금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플라는 유로 달러 예금에 대한 선도 계약입니다. 이런 거지. 오케이. 지금 현재 그 유로 달러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로 달러 시장에는 본드도 있다 이거지. 노트도 있고. 그지? 그래서 유로 노트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노트 하면 어 가령 T 노트 하면 이 만기가 몇 년이에요? 만기가 1년보다 많고 10년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걸 T 노트, 트레저리 노트, 미 재무성이 발행한 미 국채, 중기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로 노트 하면 유로 노트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전기체. 만기채라고 번역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만기가 1년보다 작다 이 소리죠. 음. 그죠? 예. 그러니까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죠? 만기가 1년보다 작으니까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걸 것 같아요? 할인채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유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로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통화의 국가하고 국적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의 국적이 다를 때 우리는 유로라는 단어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통화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예요? 통화는 달러이고 근데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은 어디예요? 런던 시장이고 그러면 유로 노트가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유로 CP 우리 커머셜 페이퍼가 뭔지 알잖아요. 커머셜 페이퍼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죠. 어, 어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단기 약속 어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unsecured short-term promissory note 그래. promissory note 하는 게 약속 어음이고 short-term이 단기이고 unsecured 하는 게 뭐예요? 뭔가 보증이 없는 그게 보통 일반적인 CP죠. 그죠? 근데 그 CP가 어디서 발행된다고? 유로에서 발행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죠? 뭐예요? 이 표시 통화는 뭐 이를테면 US 달러. 근데 발행되고 거래되는 장소는 어디? 음, 예? 뭐 런던, 런던 이렇게 되는 런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는 거지. 예, 예. 그걸 유로 CP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만기는 1개월에서 6개월.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CP보다 약간은 더 이 기업이 신용도가 저 낮은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이걸 이제 발행하는 거죠. 예. 왜 유로 시장이 생겼느냐? 지난 시간 혹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레귤레이션 Q가 있어가지고 이자의 상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한을 넘어가지고 뭔가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굉장히 신용이 높아서 그 상한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지 마땅한 그런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겠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시장으로 갔겠죠. 어차피 우리는 달러로 기차하고 싶은데, 달러로 단기 자금을 얻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로 CP 시장 갔겠죠. 그래서 대기의 경우에 유로 CP 시장이 약간 미국 CP보다는 약간 이 수익이 높은 거지. 수익이 높으니까 또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은 또 그 시장 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게 유로 CP입니다. 근데 사실 유로 CP하고 유로노트하고 별반 차이가 있나? 아니, 둘 다 만기가 1년 미만이잖아. 뭐, 대략 흔히 여기는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여기는 만기가 1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좀 유로 CP가 좀 만기가 좀 더 짧은 것도 있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돼 있다는 거 빼놓고 두 개 차이가 별로 있나요? 없는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유로 CP도 있고 유로 노트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유로 노트가 우리 노트 하면 중기채로 생각하는데 만기가 1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기가 1년 이상이 아니고 만기가 1년 미만인 거를 유로 시장에서는 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유로 달러 퓨처스. 그러면 유로 달러 선물이네. 자, 유로 달러에 대한 포워드는 뭐라고? 라, 유로 달러에 대한 퓨처스는 유로 달러 퓨처스 일 거고 유로 달러에 대한 포워드는 뭐라고? 라인. 프라라고 얘기했죠, 아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포워드고, 그러니까 장외시장 프로덕이고, 요거는 장내시장 상품이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플라는 장외시장 상품이고, 그거에 대응되는 거래 상품이 뭐냐면, 유로달러 퓨처스이다. 어디서 그래 된다고? 잼이랑 시카고 머컨트 익스체인지,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그래 됩니다. 이런 거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있는 상품들이 거의 다 어디에 있다고? 사이맥스 싱가포르에도 있다고. 그리고 뮤추얼 옵셋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CME하고 사이맥스에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기초자산은 가상적인 100만 달러, 90일 만기 유로 달러 예금을 기초자산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유로 달러 포지션을 주는 거냐? 만기에 실물 인수도 하는 건 아니다.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뭔가 손익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손익만큼 현금 결제함으로써 끝난다. 인도월은 3월, 6월, 9월, 12월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플라하고 유로달러 퓨처스 두 개가 서로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는 거래 상품이고 하나는 뭐예요? 장애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 유로달러 퓨처스의 이 코테이션입니다. 호가입니다. 오픈, 오픈. 뭐예요? 오픈이. 시작. 시가. 그러니까 유로달러 준 컨트랙이 시가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96.56에 시작했다. 그죠? 하이, 그날 중에 어, 고가, 가장 높은 가격 96.58까지 갔다. 로, 좀 빨리 반응을 해줘요. 로, 그날 중에 가장 약간, 낮은. 저가. 그지? 예. 96.55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다. 그죠? 세틀. 음, 퓨처스 마켓에서는 종가, 크로즈라는 말을 안 쓰고 보통 무슨 말을 쓴다 그랬어요? 세틀먼트 프라이스라는 말을 쓴다 그랬지. 왜냐하면 일일 정산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결제가 이게 종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의 경우는 이게 종가야. 근데 간혹 가다 종가가 뭔가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거래소에서 관여해가지고 종가와 약간 다른 가격으로 세틀먼트 프라이스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틀먼트 프라이스라고 이야기지 종가라고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거의 종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끝을 언제 끝났다고? 96.56에 끝났다고. 그 다음에 CHG 이건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체인지. 체인지.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종가가 바뀌지 않았다. 지금 그냥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바뀌지 않았다. 그죠? 다른 선물의 효과하고는 달리 여기 지금 yield라는 게 나와 있네. 그지? yield라는 게 나와 있고 yield라는 게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3.44라고 적혀 있어. 다시 플라에서는 플라에서는 지금 뭐가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플라롱이면 I 빼기 I 스타였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잖아. 그죠? 그런데
유로달러 퓨처스는 보니까 이자율이 아니었네. 아니, 지금 뭐 96.56이니까 이게 이자율이 96.56%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어느 게 이자율인 것 같아요? 3.4. 3.44가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플라는 라이브 이자율 자체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뭐냐? 라이브 이자율이었잖아. 근데 이 유로달러 퓨처스는 가격이 라이브 이자율이 아니고 뭐예요? 뭔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지? 그죠? 자, 100에서 3.44 빼면 뭐예요? 100에서 3.44 빼면 96.56. 96.5. 아, 요거네. 그지? 그러니까 유로 달러 선물의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100에서 라이브 뺀 거예요. 그죠? 우리 온프린 테스트는 뭔지 알고 뭐 미결제 약정 또는 미청산 잔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였잖아. 그죠? 주목하는 거는 뭐예요? 6월에 인도가 되는 유로 달러 퓨처리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100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건 100만 달러의 명목 원금이다라는 거고. 그지? 예. 그러니까 플라롱은 유로 달러 뭐하고 똑같아요? 포지션이. 플라롱이면 이자리 올라가면 좋아요. 이자리 떨어지면 좋아요. 올라가면, 어? 올라가면 좋아. 올라가면 좋아요. 그지? 유로 달러 퓨처스 롱은 이자리 올라가면 좋아요. 아니면 이자리 떨어지면 좋아요. 떨어지면 좋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100 빼기 이자리니까. 이자리 올라가면 뭐예요? 선물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죠? 선물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플라 포지션하고 유로달러 퓨처스 포지션은 서로 빡 거꾸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라죠. 그죠? 유로달러 포지션이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 플라라고. 그걸 기억하면 좋아요. 네.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무슨 자격시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까지 사람을 속이더라고. 음. 어, 이, 지금 요게 지금 퍼센트 그 퍼센트의 지금 그 저 포인트의 퍼센트잖아. 그러니까 96.56이라면 여기서 0.01은 뭐예요? 요 1은 뭐예요? 사실은 0.01이죠. 퍼센트니까. 그지? 그다음에 0.01은 뭐예요? 0.0001이죠. 만분의 1이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퍼센트라고 얘기했으니까 0.01은 그 0.01까지 나오고 있는데 0.01은 뭐냐면 100 만분의 1%죠. 100분의 1%니까 만분의 1이죠.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내가 지금 말이 너무 어렵나? 오케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이 액면이 지금 100만 달러이고 그다음에 만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년은 90일이고, 쓰리만스는 90일이고, 1년은 360일이니까, 그러면 요 0.01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게 얼마 정도냐 하면, BP밸류는 25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 원틱, 그 최소 가격 변동폭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0.01이 아니고, 0.01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틱밸류 6.25다 이런 건데 아니 이건 이제 실제 만약 유로 달러 퓨처스 거래를 한다면 BP 밸류나 틱 밸류 같은 걸 알고 있겠죠. 트레이더면 지금 원틱 딱 움직이면 아 내 6.25 벌었구나 6.25 잃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감하게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플라 손익 계산하듯이 뭐냐 유로 달러 더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음. 그죠? 예,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조별활동 7-1로 나왔어요. 뭐 이거는 유로 달러가 개념이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TF 묻는 문제네요. 그죠?
우리 앞에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그러면 어느 게 T인지 어느 게 F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뭐 1분만 풀어볼까요? 유로 달러는 유로와 달러 간의 외환거래이다. T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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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로 달러는 지금 이게 이 유럽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미국 바깥에서 거래되는 거면 유로 달러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이고 그러니까 외환거래는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유로하는 게 유로화의 유로하고도 같은 이야기 아니고 오케이 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에 대해서는 뭐 대략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했어요.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에서 이게 지금 인터내셔널 뱅킹 챕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뱅킹 크라이시스다 이거지. 은행 위기다라는 거죠. 은행 위기가 반드시 이 마니 마켓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오히려 이 장기로 대출해 준 시장 때문에 왔을 건데 여하튼 이제 이 다음부터 토픽은 뭐냐면 뱅킹 크라이시스에 관한 토픽이고요. 왜 뱅킹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위기 전후에는 항상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예. 97년 한국 위기 이전의 한국하고 97년 한국 위기 이후의 한국은 다른 한국이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어쩌면 97년 그 한국이 왜 왔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잘 되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칙대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한 거야. 그래서 사실 한국 위기가 온 거야. 그러니 당연히 위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옛날에 그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규칙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람들이 깨달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사는 규칙으로 바뀌겠죠. 아마 그 세상은 바뀌었는데 옛날 규칙을 썼기 때문에 망한 걸 거야. 그래서 위기가 왔을 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진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겠구나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이전하고 이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97년 한국 위기는 잘 모를 거고 97년 한국 위기 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질 안 않았어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있은 것도 아닌 정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별로 이게 실감이 없을 거고. 여러분이 그 실감한 위기는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체감한 위기는 있냐고. 코로나 때, 오케이. 코로나 그러니까 초기인 것 코로나 같습니다. 위기는 그래도 내가 좀 체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위기의 이전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갔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니까 뭔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으니 그러니 바뀐 게임의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죠? 예. 사실은 왜 위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코로나는 위기 기간 중이야. 아니면 코로나 위기 기간 이전이야. 그럴 때도 과거의 위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러니 아, 내가 미리 딴 사람보다 먼저 게임의 규칙에 적응할 수 바꿔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거지. 우리의 삶을 아주 치명적으로 바뀌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97년 한국 위기 때, 그렇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확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옛날식으로 사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위기가 사실은 돈 벌 기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미리 과거의 위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위기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97년 한국 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97년, 2008년 두 개의 시차는
대략 9년 10년 전, 11년, 정도. 11년. 2008년, 2020년 팬데믹 몇 년? 2008년, 2020년. 12년, 12년 정도. 지금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쯤 다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한 30년 2032년. 초반? 2030년은 아니고 뭐 31년, 32년, 33년 그 정도에서 뭔가 위기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30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회 활동을 한다면 60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 이 사회 활동하는 경제 활동하는 30세에서 60세 사이에 위기가 몇 번 온다고 그냥 10년에 한 번 온다고 치고 그냥 대략 세 번 온다 이거지. 그리고 그 세 번 오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러면 빙고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규칙을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더 게임의 규칙을 더 잘 뭐 이렇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는 거지. 예. 그런데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게임의 규칙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빨리 어저스트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리벙벙한 사람이 있으니 빨리 뭔가 게임의 규칙을 깨달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서 예로부터 돈을 언제 버냐면 전쟁 때 벌어.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노멀 피리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야. 돈 버는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굉장히 빨리 그걸 파악해가지고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에 어째서 돈 버는 법을 하는 사람은 돈을 그냥 왕창 끌어모으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쫄딱 망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마찬가지로 위기도 이 저 뭡니까? 그럴 거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위기가 되면 그전까지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비합리적으로 바뀌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한테서 돈을 뽑아먹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느 누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내가 플러스라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별로 플러스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그지? 근데 위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마이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면 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플러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위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걸 나름대로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 활동 이 30년 동안에 몇 번 일어난다고. 세 번의 기회가 해마다 있다고. 그 세 번의 기회만 잘 살리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기를 알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먼 딴 나라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뭔가 그 위기의 그 모습이 앞으로 올 위기하고 모양이 좀 다르겠죠. 아니, 97년 한국 위기의 모습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모습이 같았냐 이거지. 그러면 97년 한국 위기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모습하고 2020년 팬데믹이 같았냐고. 그렇지만 음, 그래도 뭔가 유사한 점도 있다는 거지. 예, 이해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별 쓸모없는 걸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물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할 거고, 그냥 대략 맛만 보여줄 건데, 어, 이 토픽은 정말 중요한 토픽이니,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걸 자세히 이것저것 한번 공부해보고, 한번 찾아보고, 해보는 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 소리예요. 음, 첫 번째는, 어, 인터내셔널 뎁 크라이시스 그랬으니까 국제 외채 위기 이래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국제 외채이기 이렇게 적어 놓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외채는 바깥에서 돈 빌린 거고 국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이런 말이고 그죠? 위기 하는 건 위기니까 국제 외채 위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음,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국제 외채 위기는 언제예요? 언제냐면
1980년대 초반이에요. 1980년대 초반에 저개발 국가들이 외채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외채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 빌려주던 대형은행들이 갑자기 부실 자산이 생긴 거잖아. 그죠? 그걸 보고 국채 외채 위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International Debt Crisis 80s, 8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80년대 초반에 이 재벌 국가가 왜 부도를 냈느냐 하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오일 쇼크인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보통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에요? 뭐냐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거예요.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가지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면 그 말은 수요가 좋아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건 뭐냐면 서플라이 그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경기는 나쁜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있는 거예요. 대기의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기가 침체돼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기는 침체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양쪽으로 두드려 맞는 일이 벌어진 거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 13.5%니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 20. 20%, 20%. 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3.5, 뭐, 그러니까 하여튼 5% 아래쪽이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지어 뭐 후진국도 아니고 뭐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갔다고? 20%까지 가는 시대였으니까 놀라운 시대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저개발 국가가 외국에다가 돈을 많이 빌린 거야. 국제 은행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린 거야. 그래서 저개발 외채 규모가 120억 달러. 120억 달러. 그 우리 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계란 한 방울 담았는데 그 계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그 계란이 통으로 다 깨져 버리니까 이왕이면 여러 바구니에 나눠가지고 계란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보고 우리 분산 투자를 유용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980년대 국제 외채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 뭐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야? 국제은행들이 저기압라고에다가 외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해준 거죠. 쏠려가 대출해 준 거죠. 보통 크라이시스는 왜 일어나냐면 쏠림 이후에 일어나요. 왜 쏠렸겠어요? 왜 국제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이 저개발 국가에다가 그 돈을 빌려줬겠어요? 저개발 국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선진국보다는 부도 위험이 신용 위험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자율이 높게 빌려줄 수 있지 않냐? 그죠? 근데 이 저개발국이 부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향유할 수 있잖아. 고수익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뭐예요? 저개발국에다가 외채를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빵 터졌다라는 거지. 왜 빵 터졌냐면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금리 20%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촉매, 촉매. 빵 터지는 게 촉매고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죠? 예. 1980년에 저 청소년 그 월드컵 19세 이하의 청소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한국에서. 음. 그때 4강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폴란드, 한국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순위가 1위 브라질, 2위 아르헨티나, 3위 폴란드, 4위 한국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네 개 국가가 세계 외채 1위, 2위, 3위, 4위 국가였어. 축구 대회의 순위하고 외제 순위가 정확하게 일치했어. 음. 오케이? 예. 음. 그리고 그 부도를 낸 순서도 1등, 2등, 3등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부도를 내야 돼요? 한국이 한국이. 부도를 내야 되는데 한국이 부도를 내지 않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 뎨 크라이시스는 비단 그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 초반에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러니까 1980년이 뭐 어떤 해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게 몇 년? 1979년 10월 26일. 맞죠? 12.6. 뭐 역사책에서 배운 적 없어요. 됐어요. 들은 기억이 나요. 그죠? 예. 네. 198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18 광주 사태.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일곱 쿠데타. 아침. 군부 음. 쿠데타. 그지? 음. 뭐, 그래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 그게 지금 요 시대라고, 요 시대. 지금. 음. 그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세계 외채 1위, 2위, 3위, 4위 국가였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석유 안 나요. 근데 석유 가격,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야 돼, 그지? 근데 석유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어. 외채는 엄청나게 세계 4위야. 그지? 저 장기 집권하던 대통령은 죽었어. 그러고 막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랬어. 그지?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나라였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였는데 여하튼 부도를 안 냈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를 안 냈으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뭐 정치적으로는 별로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부도를 냈어. 이런 거죠. 지금 1980년대에 그 국제 그 외채 위기에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Debt for Equity Swap 이라는 걸 해서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Debt 하면 뭐예요? 부채죠, 그죠? 그 다음에 Equity는 뭐예요? 자본이죠. 그러니까 수합하는 거는 맞바꾸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어떻게 했냐면 원래 뭔가 국제은행이 그 나라에 어떤 사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그랬으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대비잖아.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로 바꿨다는 거야? 당신들이 이 회사에 이 국영기업에 에쿼티 투자하는 걸로 맞바꿨다 이런 이야기. 그죠? 예. 보통 이제 외차 생기면 뎁 리스케줄링 어그리먼트라는 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를 재조정해 주는 거야. 이를테면 그 돈 갚는 스케줄을 좀 뒤로 쫙 이렇게 밀어주거나 그죠? 아니면 부채를 약간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조정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 이런 거죠. 그걸 부채 재조정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주로 은행들이 대출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실자산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어떻게 했다고? 다국적 기업한테 아주 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예요. 요 부실자산을. 그죠? 그리고 요 다국적 기업은 사실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그 국영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뎁인데 그걸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에쿼티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의 그 이 부실 자산을 처분해서 은행의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어줬고, 그죠? 다국적 기업은 뭐예요? 그 부실 자산을 싸게 샀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지. 그 다음에 뭐인 거야? 그거를 자본으로 바꿔줬으니까 내가 그 국영기업에 지분을 가지게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 국영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자원기업들이거든. 브라질, 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럼 자원기업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음. 어, 그 사실은 이렇게 한 거죠. 좀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정부가 있고 정부가 이 대출 자산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대신에 현지 통화를 지급하고
다국적 기업이 지금 대출자산 가지고 있잖아. 부실 대출자산을 할인해 가지고 구매하고 현지 통화를 지급하고 다국적 기업 정부는 현지 통화를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 우리 거니까. 그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요 현지 통화로 현지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대기의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현재 자원기업을 국영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가 허가를 잘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안 해줬겠지? 그랬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아 뭐 그냥 투자하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현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뭔가 이 돈을 챙겨가지고 이그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이 debt for equity swap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했던 순서도입니다. 그죠? 예. 국제은행이 뭐예요? 부실 그 저기불국 그 외채를 누구한테 판다고? 다국적 기업한테 판다 이거죠, 그죠? 그하고 돈을 회수하고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다국적 기업의 중앙은행으로부터 한테 팔고 요 부채를 대신에 그 현찰을 받는 거지, 그지? 현찰을 받으면 그 현찰을 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그 현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58. 요거만 하나 더 합시다. 근데 그 이게 지금 아까 International Debt Crisis 1980s였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Japanese Banking Crisis 1990s 90년대 초반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일본 은행 위기 이렇게 하면 일본의 은행이 위기가 있으면 일본 은행 위기지. 이 특정한 시대의 어느 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 은행 위기는 언제라고?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뭔가 은행 위기가 생긴 거죠. 그죠? 예. 뭐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본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일본 은행의 문제이고 일본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이냐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하다 이런 겁니다. 예. 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아니, 중요한 네. 사건이에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극심한 거지. 그죠? 그 반대편의 상대방은 누구였다는 거야? 일본이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어 가치를,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 달러니까 달러의 가치죠. 그죠? 기준 통화가 달러잖아. 그러니까 달러의 네. 가치죠. 250엔이 122원이 됐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절반을 떨어졌고 그 말은 뭐예요? 엔의 가치가 두 배로 올랐다는 거죠. 음.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극심한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했다고? 일본의 예나 가치를 올려가지고 해소한 거잖아. 네. 그죠? 2025년에는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다고? 관세로. 관세 문제를 해소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니고 이게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이펙트가 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일본 기업은 이제 완전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건이 옛날에는 50달러 하던 게 갑자기 만약 그대로 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달러로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니까 두 배로 올라간 가격에 팔린 물건들이 얼마나 있겠어? 동일한 물건인데. 그죠? 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래 내가 100엔이 갖고 있으면 100엔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걸 달러로 바꾸면 이제는 얼마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바꿀 수 있는 달러에 두 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예나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부동산 사고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는 별로 기업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경기가 침체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85년에는 5%였는데 87년에 기준금리가 2.5% 떨어졌으니까 그냥 반토막을 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율이
두 배가 되니까 예나의 가치가 두 배가 되니까 대신에 금리를 반토막 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저금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유동성이 풀리고 그다음에 뭐 버블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89년 5월에 다시 금리를 6%까지 기준금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중에 풀려가지고 버블이 생겼는데 갑자기 유동성이 쫙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막 뭔가 버블이 터지면서 뭔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89년에 일본의 주식 버블이 붕괴가 된 거예요. 85년 날에 니케이 225 이게 일본 주가 지수인데 13,000이었는데 89년 말에 38,000이니까 몇 배 올라간 거예요. 8배 세 넘게. 한 배.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죠? 89년 말이 정점이었고 그다음에 뿡 터지니까 2만엔 그죠? 2003년에 만엔 밑으로 그죠? 만엔 밑으로 그죠? 2024년 2월 22일에 3만 9천 원이 됐으니까 3만 8천 원을 전에 가장 고가를 경신하는 게 얼마나 경신했냐면 34년 만에 34년 만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이 그냥 경기가 엄청나게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겨우 34년 만에 그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해서 부활한 것도 아니지. 왜냐면 그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올라간 물가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3만 8천 엔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지금 돼야지 말이 되는 가격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야 34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2005년 11월에 4만 8천 엔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 최고점에 비해서 이제 만 엔 더 올라갔지만 지금 요 세월이 지나간 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90년이고 40? 35년. 35년 만에 만 엔 올라갔으면 그게 적절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요 주가 지수만 보고 있어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 2위였는데 그죠? 예. 근데, 그다음부터 그 일본의 전성시대는 끝나버린 거다라는 거죠. 음. 이 금리가 5%에서 2.5% 떨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하면, 91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동산 버블이었냐 하면 뭐라고요? 동경의 중심에 세 개 구가 있는데 그 세 개 구만 팔면 뭘 살 수 있다고? 맨하탄을 통으로 살 수 있다고. 오케이? 동경의 중심 여섯 개 구를 팔면 뭘 살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 예. 동경통으로 팔면 어떻게 된다고? 음.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 플라자 합의인 같다. 예.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거지. 그래서 버블이 생긴 거지. 그리고 버블이 생겼는데 버블을 이제 깨려고 유동성을 이제 긴축하니까 뭐예요? 버블이 붕괴되고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 주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얼마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줬겠어. 근데 그놈의 대출이 다 어떻게 됐겠어? 부실 자산이 되지 않았겠어? 라는 거지. 그죠? 예. 어, 이 일본의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일본의 기업 지단이 있는데 그거를 일본 말로 게이레츠라고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열.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오너 재벌 가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재벌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기업들끼리 서로 묶여가지고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인이 있는 건 아니야. 아,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 하면 일본의 은행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 기업 집단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서로 상호 출자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 신용 보증 서로 연결돼 있어. 집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망하질 않아. 그지?
근데 망하지 않는 게 능사는 아니야. 만약 그냥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으면 남이 안 도와줬을 거니까 망해버렸을 거 아니야. 그지? 망해버리고, 그냥 망할 기업은 망해버리고, 흥할 기업을 흥하고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망할 기업도 살려놓고, 그 말은 뭐냐면, 흥할 기업이 더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못하게 막는 거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이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고 있는 그인 것 같다라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 그다음에 일본 은행에 악영향을 줬겠죠, 그죠? 일본 은행의 대출이 부실화가 됐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일본 은행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부실 채권의 구조조정의 법적 토대가 약했다는 거죠. 이게 97년 한국 위기와 가장 큰 것 같아요. 97년 한국 위기에는 한국이 일어나고 나서 부실 채권 구조조정하는 것을 긴급하게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렸다고 그냥. 기업을 망하겠다고.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 집단이라는 이 구조 하에서는 일본인들은 별로 변화할 유인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는 기업도 좀비도 옆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게 집단 행사하고 있으면 뭐 경제는 나빠질지언정 우리 집단은 계속 생산 가능하다 이런 거죠. 뭐 하여튼 제가 자세히 지금 그 이 일본 은행 위기 90년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하여튼 뭐하고 연관이 됐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왜 잃어버린 30년이 됐느냐 하면 뭔가 골문 곳이 있으면 뭐라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응. 되는데 별로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그냥 무마시키면서 뭔가 가려고 했다라는 거지. 지금이 10시 9분이니까 한 우리한테 6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뭐 강의한 거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질문 또는 코멘트. 하여튼 어 뭐 강조할 거는 뭐냐면 요 지금 이 챕터의 앞쪽에 있는 부분이 뭐 알면 좋지 뭐.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없다 이거지.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그 남은 부분을 뭐 강의를 해가 동영상을 올리더라도 그게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가령 이 일본의 1990년대에 얼마나 버블이 심각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어떻게 망했고 왜 버블이 그렇게 심각해졌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라고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아주 생생한 영상들이 쫙 있다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도 있을 거야 아마 다큐멘터리. 어 요새는 우리가 저 번역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령 일본어인데 한글 자막을 붙여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영어 다큐멘터리인데 한글 자막을 붙여서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그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한글로 뭐 일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걸 일본어로 번역해 가지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올려 가지고 검색해 보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다큐멘터리를 일본에서는 심각할 거 아니야.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 90년대의 이 위기가 정말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없을까? 있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일본엔 더 있겠지. 그러면 그거 찾아가지고 일본어 그거를 한글 자막으로 컨버트해서 자막 올려가지고 내가 보면 되겠죠. 유튜브에서 그런 기능도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요는 뭐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냐? 예.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뭔가 이 행동 요령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근데 전쟁이 터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걸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연습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행동 매뉴얼 같은 거 내가 만들어 놔야지. 그때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질 확률이 0%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제?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숭실대 입구역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라고. 어. 이 근처에 있는 이 집안들은 전부 다 바위 암석이기 때문에 폭격을 해도 숭실대역은 안 무너진다고. 숭실대역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이 숭실대 다니고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야. 아, 이해가서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막 생각해 가지고 뭔가 행동한다는 건 이미 틀린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내 행동 규칙들 같은 게 딱 있어야 돼. 행동 습관들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매뉴얼 따라서 딱딱 움직여야 되는 거지. 전쟁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어떻게 할까 뭐 집에 그 가지고 가야 될 귀금속 이런 거는 뭐뭐뭐인지 찾아서 챙기고 그 짓 하면 이미 조진 거라는 거지. 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학기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 제가 이후는 동영상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첫 번째는 그 국제 외채 위기였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은행 위기였고 세 번째는 아시아 위기고 네 번째는 글로벌 금융 위기고 다섯 번째는 한국 위기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내가 갖고 있고 뭐 투자자면 투자자로서 아니면 그냥 경제인으로서라면 경제인으로서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행동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끝내요? 끝낼까요? 네, 끝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